초보자들이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고민될 때 이를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가요? 저는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의사 결정했다면, 이제 특히 뭐 자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장기 투자는 조금 좀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요. 특히 매매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 삶은 내가 중요하지만 투자는 남이 중요하다. 남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생각은 쉽지만, 특히나 내가 내 돈을 들고 들어가서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를 하면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서 효율적인 투자를, 그냥 나 중간만 할래, 나 50등 할래, 이런 투자가 더 훨씬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옳다, 내 생각대로 간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등 상황에서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길 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파는 가격은 제일 싼 가격이고 내가 사는 가격은 제일 높은 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매매 방법 중에 짧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아주 원론적으로 우리가 뭐 목표 수익도 해라, 뭐 스탑로스 손실한도도 해라 이러지만, 사실 돈을 들고 막장 투자할 때는 반대로 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잘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하고 평생 살아 아주 절친이 있다.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진심으로 하고, 내 친구가 정말 잘 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데 너는 뭐라고 권유할 거냐? 팔라고 할 거냐? 말라고 할 거냐? 또 사고 싶다 그러는데 사라고 할 거냐? 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다 올라가니까 막 사고 싶다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안달이 나서 막 사겠다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나는 막 사고 싶고 나는 매매를 하지만 내 절친이 와서 한다 그럴 땐 아마도 야,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그런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결정 이전에 내 절친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친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 건가를 나의 매매에 적용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저의 표현입니다. 초보자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에서 자주 겪는 실수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걸 사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누적적으로 손실을 볼까라고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미 특정 종목이 시장 대비, 주가지수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친구가 조언을 해줬든 유튜버가 조언을 해줬든, 내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하려고, 매수를 하려고 보면 항상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항상 아웃 퍼포먼, 성과가 좋은 종목을 삽니다. 언더 퍼포먼 걸 산다, 사고 기다려라 말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웃 퍼포먼 거를 한 번 샀다 파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긴 시간 동안 계속 아웃 퍼포먼 걸 사고 팔고 사고 파는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장에는 참여자가 딱 셋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 와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뭐 배운 게 많다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돈도 많고 시스템도 있고 정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 물론 단기적으로 특정 기간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반복된다라고 하면요,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짐 싸이죠. 비싼 연봉 받고 비싼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보다 성과가 낫다? 개인 투자자들은 직장도 다니고 유튜브도 보고 야구도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보다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둬야죠, 사실. 제가 좀 역설적인 표현을 썼지만 요는 뭐냐면요, 개인이 시장에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거는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항상 높은 가격에 사게 되고 또 그 높은 가격에 사는 게 또 특히 뭐 포모라고 하는데 이제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런 거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이거 휴지될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감의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뭐 타인의 중심이라는 이제 표현도 앞에서 썼지만 결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수하고 할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투자를 가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걸 한다면 결국은 이제 짧은 매매를 할 때는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제 목표 수익과 스탑로스를 정확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매나 이제 포트폴리오는 결국 내가 사고 싶은 거 이런 거보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어떤가.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슈퍼사이클인가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시장이 뭐 어떤가 뭐 이런 걸 보고 자산 배분을 좀 하고 뭐 이러는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 하고 그다음에 짧은 매매는 수익 실현 어떤 목표 수익 스탑로스의 실행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ETF를 활용해 상승 초입에 올라타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이유와 전략이 있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는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관 투자자 외국인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업이 있고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요. 공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 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단 오히려 투자는 효율적으로 하고 회사 일, 본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슈퍼사이클이다.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면 거기에 어떤 방법을 참여할 거냐.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ETF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만 놓고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코덱스 200 뭐 이런 게 뜨는데 시장 전체에다 ETF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보다는 뭐 특정 산업, 뭐 해서 봐봐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또 업종별 그리고 또 ETF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한 5% 10% 안에서 좀 내가 그래도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뭐 이런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 개인들도 전업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따로 직장을 안 다녀 내가 본업에다가 시간을 뺏길 일이 없어 나도 이제 유튜브가 있고 정보가 많으니까 한번 붙어볼래 이러면 저는 뭐 전업 투자자 정도는 개별 정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이고 현명한 투자가 저는 인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종목의 선택을 하는 데서 발생하는 어떤 불확실성 또는 나쁜 결과 이런 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분할 매매, 적립식 매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이런 것들은 매매 시점을 뭐 우린 항상 잘 맞출 것 같지만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매매 시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분할 매매이고 적립식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한다면 개인은 자기의 자산을 확인해보고 내가 주식에다가 어느 정도를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내 금융자산이 100인데 내가 주식에다가 한 30은 할래. 그러면 그 비율을 좀 감안을 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적립식 매매, 분할 매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매매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제가 사실은 이과입니다. 이과고 제가 과학고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 과학고를 나왔다는 의미는 하는 건 뭐냐면 제 나이 때 과학고를 하면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항상 돈을 좀 벌고 싶어하고 좋은 종목 없어. 우리는 돈이 생기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뭘 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뭘 살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자산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목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은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경험 삼아 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표현이지 돈을 벌기 위한 건데요. 내 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권하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매매는 거의 제로로 하고 줄이고 정말 양보하더라도 5에서 10%만 하고 저희 투자 정말 시장이 좋다는데 일종 매크로를 좀 보고 나름대로
뭐 유튜브도 좀 보고 뭐 책도 좀 읽고 해서 하는 이런 거를 뭐 한 20-30% 정도 하고,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산에 대한 절반 이상은 반드시 인덱스, 그리고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돈을 잃지 않는 건요, 뭐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남의 시각, 다른 사람 입장인 이런 표현을 쓰지만요, 이렇게 저거 합니다. 시세표를 보지 않는 용기. 저는 그게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생각을 잘 갖고 있다가도요, 시세표를 보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이 막 변동되는 게 막 계산이 됩니다. 시세표를 보고 가격이 바뀌면 내 자산의 변동이 머리로 계산이 되는데 합리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세표를 보면요, 흔들립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매매를 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매매를 할 때도 목표 수익 손실한 대로 놓고 그냥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해야지, 보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건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내가 중심이지만 투자는 남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표를 보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는 많은 비중을 포트폴리오 개념은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자산에 비중을 맞춘다는 개념이니까 포트폴리오 개념 또는 매크로를 좀 활용하는 투자의 개념, 혹은 이런 걸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내 돈을 잃지 않는, 특히나 이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내 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강조하자면 참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균 이상이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그냥 5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50%의 등수에 만족하는 그런 투자가 저는 특히 개인들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언론이나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제 PER, PBR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저평가됐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숫자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정량적인 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신뢰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 2024년 말 때 아주 그 신뢰의 낮은 수준이 극에 달해서 우리가 뭐 지능순으로 먼저 한국 주시장을 탈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저평가가 점차 해소되는 흐름이 언급되는데 저평가 해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보시나요? 한국 시장이 2025년에 아주 큰 전환기를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볼 때 경제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2025년에 이제 정부가 드디어 주식시장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부가 주식시장의 어떤 필요성, 또 주가의 어떤 상승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해외의 전문가, 투자 전문가 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유럽에 있는 연기금 매니저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2024년까지 한국 주식시장과 2025년부터의 한국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 국면의 초입을 보는 핵심 신호는 무엇인가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25년부터 소위 정상화, 이 정상화라는 측면은 뭐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히 저평가되진 않는 정도, 이게 저는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PBR, 예를 들어서 PBR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시장 전체의 PBR도 우리는 사실 1.0, 뭐 지금 이제 주가가 한 4,0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뭐 1.2, 1.3 이야기하지만 사실 미국은 이제 5가 넘고 뭐 선진국이나 일반적인 시장도 2.0에서 3.0 정도의 PBR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은 뭐 혹시 뭐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다 거래가 검색이 다 되는데요. 개별 기업은 사실 40, 50%의 종목이 PBR이 1.0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뭐 0.3 이하도 많이 있고요. 한번 이제 이 정부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0.3, 그러니까 PBR이 0.3 이하이면 뭐 M&A를 하거나 뭐 좀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일반적 수준까지만 올라온다면 이것이 이제 바로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에서 말한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뒷받침하는 산업적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2025년부터 한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서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기반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반도체, AI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미중 갈등이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경쟁을 오히려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산업적 기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국 주식시장을 슈퍼사이클의 초기라고 보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유동성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짧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정부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타시는 교통과 관련돼서도 버스비 이런 지하철비 이런 걸 다 정부가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가적으로도 또 더 지원을 합니다. 65세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40세 이하도 지원을 해주고 또 농어촌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 VC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산업 구조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부채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는 줄어들기가 힘들고 앞으로도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부득이 정부 부채가 확대가 될 텐데 이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지 통화의 발행, 부채의 증가 결국 다 유동성 증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가야 할 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집중된 어떤 금융자산의 구조라든지 돈의 흐름을 상당히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길게 설명드리기는 지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적으로 자금을 많이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가 풀리는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FOMO, FOMO. 그래서 이제 결국 따라가지 못해서 뭔가 좀 공포감을 느끼고 결국은 끝에 가서 따라가는 이런 이제 초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FOMO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가격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사교육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듯이 우리가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소위 공교육만으로 부족하고 사교육이 불가피합니다.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이제 주식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 사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본업에 충실한데 투자까지 하려고 보니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고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너무 공부를 해야 한다,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큰 어떤 이제 세상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투자란 노력을 최소화하고도 결국 시장의 어떤 뭐 평균을 따라가는 이런 좀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부연 설명을 또 하나 한 번 더 드리면, 나는 또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좀 잘할 수 있어, 내가 남들보다 더 시장을 잘 예측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식 수익률의 평균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의 평균은 결국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 같다 이거죠. 근데 등수를 세우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인, 기관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시스템도 많고 정보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죠? 야구 경기도 봐야 되고, 축구 경기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투자 공부도 하고 다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의, 일반인들, 우리 직장인들이나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의 투자는 소위 자기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어떻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투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너무 내가 걱정을 많이 하거나 너무 준비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준비, 관심, 그다음에 어떤 투자를 실행하려고 하는 실행력,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의 가치 상승이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더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럼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기업의 실적일 거고요. 저는 사실은 주식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 투자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을 신뢰하나요? 사람들은 신뢰한다 그럽니다. 왜 신뢰하냐고 하면 각국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일종의 준비 자산으로서 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화폐 가치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최소한 2024년까지는 신뢰가 적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예로, 한국 주식은 우리가 터널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주주에게 이익이 조금 집중되고 대주주가 지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합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멀쩡하게 투자했는데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5년부터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짧게 얘기하면 주식과 관련돼서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면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랬는데 끝에 가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실행이 되느냐가 저는 사실 주식시장이 본격적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지표로서는 퍼도 중요하지만 저는 PBR 기준에서 이게 최소한 글로벌 마켓들하고 다른 나라 시장들하고 눈높이가 맞아질 거고, 또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 글로벌 평균 이상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마 2, 3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과는 지수가 좀 다른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는 마치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본업도 해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야구도 봐야 되고요. 유튜브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 공부를 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 책도 좀 읽어보시고, 많은 좀 관련된 책들도 좀 읽어보시고, 효율적인 투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실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참
매매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자영업을 할 때 가게를 내려고 그러면 여기 상권이 어떻고 뭐 여기 장사가 좀 될까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형 백화점이 들어설 때는 오히려 어느 땅이 쌀까 이것만 분석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백화점을 만들어 놓으면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을 놓고 볼 때요.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고 정보도 많고 대응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외국인의 매매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외국인의 매매 현황을 보고 있다는 걸 외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매매를 한국인들이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매매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의 매매 현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것을 전제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상당 기간은 외국인과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비대칭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 매수 전환 흐름을 보면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이클의 특징, 뭐 이번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매를 마치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는 방향성 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면 올라갈 걸 생각하나? 팔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들 매매는요. 방향성 매매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기술적인 용어이긴 한데 뭐 어떤 변동성 매매, 차익거래 매매 뭐 여러 가지 매매들이 있어서 특히 선물 옵션, 파생 상품과 연계된 매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꼭 방향성 매매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요.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을 무조건 매도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무조건입니까? 일정 부분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상품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해지를 하려면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팝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표가 외국인들의 매매의 매수 매도 물량이 안 중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보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방향성 매매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럽의 매니저라면, 내가 남미의 매니저라면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중에서 한국을 택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럼 뭐 정치 문제, 남북 문제, 또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마 반도체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미중 갈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정치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뒤에 두 가지는 좀 그렇지만 정치 문제나 어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른 국면이다라고 보고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는 방향성보다 아닌 매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되 너무 거기에만 치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때 투자자들은 흔들리기 쉬운데 이런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시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조금만 예를 하나만 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용어로 하나를 뭉뚱그리는데 잘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트레이딩, 가격만 보고 하는 매매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소위 가치를 보고 최소한 두세 달이라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좀 기다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또는 자산 배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내 자산이 100이 있는데 이 중에 주식을 한 20 정도를 편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이럴 때는 아마 외국인 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결국 개인들이 신경을 쓰는 건 아마 매매, 소위 단기 매매, 가격을 보고 나는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의 매매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외국인 매매는 꼭 방향성 매매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거기에다 그러면 방향성 매매가 아닌 매매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할 때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 중에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 무슨 이런 AI 매매 이런 게 있는데요. 약간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삽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닌 모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왜?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는 매매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투자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그 어떤 주식에 대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번 가격이 짧게라도 방향을 잡으면 좀 많이 움직일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목표 수익 혹은 스탑로스를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시장에 뭐 커버드 코리아 이런 걸 포함해서 변동성 매매 상품도 많고 움직임은 변동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번 빠지면 조금 더 빠지고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귀환 신호는 어떤 지표에서 가장 먼저 보이나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걸 뭐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환율 뭐 AI 뭐 다 연결시킬 수 있고 아마 그렇게 설명도 많이 할 거고요. 한국의 PBR이 워낙 낮다 보니까 해외 IB들도 그러니까 투자은행들도 뭐 2026년 주가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뭐 7,500 뭐 심지어 조건부로 뭐 8,000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본 지표, 어떤 금융 지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어떤 면에서는 센티멘탈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어떤 정치적 안정, 이에 따라서 투자 대상, 또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에 대한 높아진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하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언론에서도 한두 번 나왔지만 일본이 2012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소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베노믹스 하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가 이제 10,000 이하에서 사실 40,000까지 4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본 산업이 뭐 특별히 경쟁력이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태양광, 뭐 특별히 뭐 2차 전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올라온 게 결국은 저는 또 정책적 의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한국의 2025년 상황은 일본의 2012년 소위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와 얼마나 다를까? 거기도 뭐 아베노믹스도 뭐 세 개의 화살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투명성, 안정성, 또 성장성 이런 거를 다 조금 더 확대하고 지지하겠다 이런 취지를 정책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런 국면이 아니냐. 그럼 그 말이 주가 지수가 4배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그렇다니다라고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거를.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특히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떤 정책적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또 거래 상대방으로서 어떤 안정성을 상당히 확보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투자의 귀환이랄까요? 시작의 어떤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놓치는 외국인 매매의 진짜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가 가격의 상승 혹은 가격의 하락만 예상하고 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뭐 물론 또 아주 원론적으로 외국인이 한 명도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수많은 외국인이고 그 합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간단한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외국인들은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 현물 지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6천억을 사고 6천억에 해당하는 주가지 선물을 매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야 주가지 주식을 6천억을 샀어 라고 하면서 한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네 라고 하는 매매는 아닙니다. 유사하게 이와 관련된 또 다양한 또 매매들까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매는 가격의 방향성만 보고 하는 매매는 아니다. 또 하나 소위 AI 뭐 이런 알고리즘 매매 이런 대부분의 매매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소위 그 움직임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요. 세상은 주식시장은 참 얄궂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상품이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작은 게 정확히 표현하면 작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커버드콜은 변동성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작아지는 게 좋은 포지션이 많다는 걸 다 알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외국인도 알고 기관 투자자들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큰 규모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매매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사실 커버드콜 상품이 많다는 걸 보고 한번 이제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커버드콜 상품이 메이저 운용사들한테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야, 이게 어떤 방법으로 저 상품 투자자들을 괴롭힐까? 저야 뭐 괴롭힐 힘이 없지만 시장은 항상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하게 올라오고 또 급하게 빠지고 일간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변동성 매도 상품들이 많아져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대응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합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는 꼭 방향성만을 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킨다. 그다음에 시장에 더구나 변동성 매도 상품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지수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지수의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사게 되려면 어떤 점들이 좋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건 아주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펀더멘털 기업의 실적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 시장이 신뢰가 부족한 것은 결국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두 가지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주주들에 대한 어떤 특혜, 일종의 특혜,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소위 장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에도 좀 나온 뉴스를 보고 저도 약간 좀 놀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은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줄이겠다. 소액 투자자들도 좀 보호하고 대주주들의 장난도 좀 막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이 되고,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 실제로 엄벌을 한번 처하면 본보기가 되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 조금 더 공정한 시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저는 물론 환율이든 기업 실적이나 이런 지표들, 금융 지표들 당연히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유럽이나 남미의 그 CIO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지표도 보겠지만 그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저 시장의 특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이 실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의미 있게 실행이 되느냐가 결국 한국 주가 지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의미 있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반도체 2차 전지처럼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급락이 나올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주식시장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사이클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의 확대입니다. 변동성의 확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 소위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한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매매도 하고, 또 하나는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 의사결정이 돼서 매매가 출회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고요. 가격표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부분들은 물론 펀더멘탈이 무엇이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고평가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고평가는 확실하지만 현재의 상태에 비해서 고평가인 거지, 그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건 고평가됐지만 고평가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특히 최근 시장에서 경험을 했듯이. 그런데 고평가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얘는 가격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방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내 자산에서의 포트폴리오인가? 나는 이거 길게, 어차피 미중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좋을 거니까 난 길게 가져갈 거야. 이러면 사실은 가격이 흔들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마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매크로, 소위 투자는 지금 가격이 움직이는데 펀더멘탈이 바뀐 게 있나?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갑자기 중국하고 뭘 한다 그랬나? 예를 들자면 또 무슨 경쟁업체가 생겼나? 예를 들자면 어떤 뭔가 펀더멘탈이 바뀐 뉴스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특별히 펀더멘탈,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온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저는 자연스러운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시에는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 3일간 계속 빠진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빠지겠죠. 근데 하루 정도 빠지거나 이럴 때 하루 또 그 하루 반 정도 빠지고 이러는 것들은 펀더멘털적 요인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데 새로운 뉴스가 있나가 이제 펀더멘털은 좀 그러니까 투자, 중기 투자는 중요한 것 같고요. 매매는 어차피 저희가 가격을 보고 하는 매매니까 지금 시장의 특성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해서 본인의 투자 목표 수익, 손실 한도에 맞춰서 사실은 조금 더 과거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의 확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변동성 확대가 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제하에서 스탑로스, 목표 수익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투자는 좀 중장기적인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매크로 요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 최소한 뉴스에서 뭔가 바뀔 만한 게 나왔나? 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뭐 금방금방 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결국 내가 이쪽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사실 가격 급락 혹은 급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희일비 일주일 단위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뭐 괴로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시세표를 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거기다 적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착시는 무엇인가요? 급락장에서는요, 개인들은 공포에 의해서 던지는 거고요. 기관들, 소위 전문 투자자 이런 데는 운용 원칙에 따라서 아마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개인들이 공포에 못 이겨서 팔거나 기관들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유가 무엇이 되든 일정 수준의 하락이 나오면 스탑로스 때문에 운용 원칙 때문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복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소위 비가격 매매, 비방향성 매매가 항상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는 뭐 1987년도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폭포 효과, 캐스케이드 이펙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 정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 더 안정화되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건 길게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짧게 보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응한다는 게 인지한다는 게 이런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구나. 개인들의 공포, 기관들의 스탑로스, 알고리즘 매매, 또 한번 나왔던 변동성 매도 상품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 투자 나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게. 이래서 내가 이거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신용을 썼던 이런 어떤 레버리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냐라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나의 상황이 중요할 텐데 결국 이게 지금 변동성 때문에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즉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오버슈팅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짧게 매매할 거야. 그러면 잘랐다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일 거고 야 나는 결국 그걸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 난 좀 기다릴래. 어차피 나 신용도 아니고 난 이거 좋게 보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산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반복되는 버블 패턴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예, 이 참 버블이라는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버블이라는 용어가 고평가와 버블의 차이가 뭐냐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고평가냐 버블이냐 한국 시장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한국에서도 특정 업종 뭐 예를 들어서 로봇주 같은 경우 이게 고평가냐 버블이냐 사실 그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버블에 대한 척도는 매우 간단한 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사자를 외칠 때, 예를 들어 암호자산이나 뭐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모두가 사자를 외치고 사야 할 요인밖에 안 보일 때, 이때가 짧게는 고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버블이라고 봐야 될지는 또 업종이나 뭐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가격이 최소한 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지능순으로 빠져나간다고 하고
아니 우리가 기업에 대한 자산을 평가하면은 PBR이 1.0이 기본인데 뭐 터널링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더구나 대한민국 기업들은 조금 자산 평가를 좋게 표현하면 보수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좀 낮게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뭐 심지어 0.2 미만도 있습니다. 0.2 미만도 0.3, 0.5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럴 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바닥으로 보고 반등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거잖아요. 아마 근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나도 알아. 내가 기다리기 힘들어. 왜냐하면 A라는 종목을 사면 내일 5% 오르는데 네가 말하는 종목, 네가 말하는 그런 종목 사면 한 달 내내 마이너스야.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결국 투자를 매매, 투자 포트폴리오로 아까 구별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난 짧은 매매를 할 거야 했는데 뭐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기다리겠다 이건 쉽지 않을 거고요.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뭐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투자부터는 조금 그 정도를 소위 이제 저평가 정도 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특히 더 먼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면 모두가 사자고 할 때, 모두가 팔자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인 거죠. 내가 굳이 고민 안 해도 그냥 유튜브 열심히 보고 뉴스 열심히 보면 다 들리죠. 그걸 보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몫이 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에도 뭐 역사의 어떤 자료처럼 소위 테마주, 정치주들 이런 얘기들을 좀 썼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는 이제 항상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고요. 뭐 굳이 이야기하면은 일단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현실적으로 5%, 10%뭐 이런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테마주는 뭐고 정치주는 뭐냐? 간단하잖아요. 정치주는 그 종목을 설명할 때 정치인 일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정치주죠. 테마주는 그 종목을 얘기할 때 그거 요즘 다들 좋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그래서 정말 펀더멘탈로 좋은가? 대부분 경우 테마주는 꿈을 먹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장의 적정퍼가 적정퍼라는 말이 또 사람에 따라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소한 다른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12, 12인데 특정 종목은 PER이 120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종목의 수익이 10배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P가 120인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종목을 살 때 야 너희들은 10배만 증가한다고 보냐? 나는 20배 증가한다고 보는데 이러면 사야죠. 그런데 10배 증가한다고 나는 좋아지긴 할 것 같은데 한 4, 5배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테마주도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테마주는 지나고 나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2배, 3배 정도에서 그치죠.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수익이 어닝이 10배가 늘 거라고 전망을 하고 매매를 했는데 3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수익이 3배가 늘은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미 시장에서의 가격은 10배가 늘은 걸 가정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내 투자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좀 나는 조금 더 화끈한 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5%, 10%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좀 손해가 나면 절대로 시드를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그 안에서만 뭐 인생이 좀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테마주를 볼 때는 그런 위험을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가 스스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가.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투자자, 특히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중한 나의 돈을 투자하는데 내 시각이 아니라 남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가 참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격만 보고 하는 매매, 가격만 이야기하는 매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뭐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야, 옛날에 5만 전자였는데 지금 10만 전자 됐어. 20만 전자 간다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야, 그 어느 증권사가 14만 전자라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왜? 뭐 고민 뭐 이런 게 물론 있겠지만 본인들은 그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 부분을 나는 혹시 소중한 나의 돈을 투자하는데
가격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그렇게 가격만 이야기하는 투자를 혹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남이 물어볼 때 내 절친이 나한테 물어보면 한 30초는 얘기를 해야죠. 이 종목은 말이야, 이 업종은 말이야, 이렇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야, 그거 3만 원인데 5만 원 갈 거래. 왜? 전문가가 그래, 간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접근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작할 때 그런 것 같고, 개인 투자하고 나서는 모니터를 좀 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 책 우리 사회청소년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하나 쓴 게 있는데, 투자 규모가 작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자기 자산 규모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다가 5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연봉은 4천만 원인데 5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전문가들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길게 놓고 보면 시장 대비 10% 초과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특정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길게 시간이 나서 보면 10%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500만 원이면 10%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 50만 원을 위해서 근무 시간에 모니터 한쪽 조그만 구석에다가 HTS를 켜놓거나 요즘에 회사에서 이걸 다 막아놓으니까 핸드폰에다 그걸 켜놔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모니터를 보고 핸드폰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도 보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성과가 좋아지면 보라고 권하겠는데 그렇게 본다고 성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러면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보면 안 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남의 시각에서 가격만 하는 이런 매매를 지향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투자를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제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언론을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대학이 의대밖에 없는 것 같고 스카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소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부동산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다 2, 3%의 얘기거든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다 떠나서 2, 3% 50%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그냥 인서울 하거나 4년제 우리가 이름 정도 아는 대학 가면 또 좋은 거예요. 내가 또 좋아하는 학과를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내가 직장 다니는데 큰 문제 없고 좀 멀더라도 이러면 또 사실 큰 문제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전체 이런 걸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아니 기관 투자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건 사실 최소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인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에 접근하는 게 개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효율적인 투자에 접근하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이 자산은 가격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슈퍼사이클인가? 좀 책도 이런저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자 자체는 효율적으로 하시고 절대 가격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그 모니터, 핸드폰 자꾸 보지 말고 하시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 성과,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저는 좋다고 자신 있게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급락 반등 사이클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나요? 예, 제가 좀 앞에서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반발 뒤라는 게요. 하나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남사친, 여사친으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반발 앞으로 가서 야 우리 사귀자라고 그 이후에는 사귈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좋은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일이라는 게 반발 앞으로 가면 지금 상태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발 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그런 측면에서 꼭 반발 뒤로 가보자. 반발 앞으로 가서 나는 시장을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떼돈을 벌고 급하게 돈을 벌고 자산을 불릴 거야 라는 생각보다 좀 현실을 좀 인정하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나는 일반 투자자다. 나는 본업에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넷플릭스 좀 봐야 돼. 야구 경기를 좀 봐야 돼. 그걸 좀 인정하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넷플릭스 보고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언제 투자 공부하고 언제 시황 따라가고 하겠어요. 짧게는 되죠. 의욕이 있을 때 짧게는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항상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항상 도와줘요. 뭐 비기너스 럭 그래가지고. 근데 두 번, 세 번 매매하면 꼭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반발 뒤에서 하자. 왜? 그거는 뭐 이미 앞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교에서 또 투자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책도 쓰고 은퇴자들을 위한 책도 쓰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책도 썼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직장은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나는 좀 내가 이 사회생활을 직장 생활을 다 끝났는데 이제 내가 사회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크진 않지만 좀 작게라도 내가 사회에 뭘 좀 기여할 수 있는 건 좀 없을까? 내가 뭘 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나이대별로 한번 좀 써봤고요. 뭐 이제 최근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제 좀 바뀌었다,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 뭐 이런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한 건 1993년입니다. 저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학교 다니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과학고라는 데를 내가 일기로 다니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그때는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이제 금융을 결국 전공을 하고 파생상품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 직업으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깊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제 이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2001년도에 어떤 책을 썼었냐면요. 지금은 절판돼서 아마 이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을 썼냐면 선물 투자 관련된 책을 썼었어요. 어떤 책 제목이 큰 돈 없이 목돈 만드는 선물 투자. 나는 어떤 취지를 썼냐면 이 파생상품 선물은 1,000만 원만 있어도 1억 원어치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걸 활용하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계속 강조한 게 잦은 매매는 가격을 보고는 매매는 이길 수가 없다. 버텨낼 수가 없다. 따라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선물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썼는데 책 제목 때문에 선물 매매 많이 해서 돈을 벌라는 소리구나. 이렇게들 많이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해외 선물 바이블이란 책을 썼었어요. 그건 지금 아마 절판됐을 텐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선물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하고 있나. 내가 원유 선물 한 개를 매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금 선물을 매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구리 선물을 매매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좀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싶고 원자재 선물에도 특성이 사실 많습니다. 원자재 선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주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려고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제가 암호자산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에 비트코인 ETF를 만듭시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사실은 회사를 옮겼어요. 다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기억들이지만 그래서 저는 2017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펀드로 만들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블랙락보다 훨씬 더 먼저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이제 금융투자업자 소위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런 업무를 못하게 해서 제가 그걸 못하고 개인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은 퇴직을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좀 기여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학교 강의는 이제 계속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부하고 사교육 학원 다니냐고 바쁜 청소년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한번 좀 정리해보자. 그래서 한번 좀 책을 썼고요. 제가 이제 은퇴자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정리해서 한번 제가 반은퇴라는 사실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사실 안 배우잖아요.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막연하고 사회 나오니까 들어갈 돈은 많은데 고비용 사회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고민들이 많았나요. 사실 저의 아이들도 지금 30 전후입니다. 31, 28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자산관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쓰고 나서 이제 올해 2025년에 들어서서는
한국 주식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느꼈던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느꼈던 부동산 시장, 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느꼈던 암호자산 시장, 이거의 반복. 또 주식시장으로 보면 일본 주식의 2012년의 반복이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융 또 펀드 매니저로서 했지만 이제 저는 주로 파생을 하긴 했지만 제 책을 뭐 자산관리책 몇 권 쓴 경험도 있고 해서 또 기회가 돼서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어요. 목적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제 나이 또래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의 자산 형성을 보면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샀나? 암호자산을 공부를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잘 알아서 샀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게 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은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주식도 딱 똑같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짧으면 3년, 길게는 이제 10년. 주시장은 과거와 다른 아주 레벨이 바뀌는 이런 국면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한국 주식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썼고요. 혹시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저 한번 보시고 이제 한국의 주식이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유동성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거, 뭐 또 이제 금융상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민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주식에 올라타는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리는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목적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삶은 내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중고등학생들 그 사교육하듯이 이제는 고비용 사회가 되고 양극화 사회가 되고 자산 가격이 높은 사회가 되다 보니 근로소득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식을 하실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 역시 투자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투자를 할 거라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삶은 내가 중심이어야 되지만 투자는 내가 중심이지 말고 남이 중심이 돼야 되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관심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관심에서 그치지 말고 자산에서 저는 이제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삶은 중심이고 투자는 아까 반복적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해라. 그 대신 중요한 건 고민하고 공부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소중한 내 돈은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데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한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은 행복하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면서 또 투자는 또 투자대로 병행을 해서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시청자님들이 좀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